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로제박. 네, 어제 아파트 노래를 로제의 아파트 노래를 어제 불렀더니 원래 제가 로즈박이었잖아요. 장미수를 쓰기 때문에 로즈박으로 불렸는데 어제 새로운 별명 로제박으로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시아님, 서보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 들어오셨고요. 포1258님 들어오셨고, 경제를 알자님, OJT님, 네, 하하호호님, 닥터케이님, 호텔크로아상님, 로드만 데니스님, 네, 임자님 들어오셨고요. 김창곤님, 파이팅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효주님 반갑습니다. 추륜양님 반갑고요. 콩이맘님 안녕하십니까? 이하늘님 반갑고요. 눈이부시게님 안녕하세요. 빙다리 핫바지님, 등골아빠님, 양말님, 네. 메리컴 케이제님, 네, 들어오셨고요. 김창권님, 로제박 파이팅 주시네요. 박호이님도 로제박 부장님,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아침에 이게 우리가 YG 플러스 주가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요. 또 이번에 로제와 브루마스의 신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이 외국인들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파트로 부르는데 이게 APT 되니까 이제 이 제목 보니까 APT? 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템포가 보면 369, 369, 369, 369, 아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리에게 친숙한 멜로디인데 오늘 이제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아시아하고 유럽 쪽이나 해외 쪽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클럽에 가서 난리더라고, 난리. 완전 클럽에서, 춤추는 클럽에서 아파트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전부 아파트 이게 막 그렇게 떼창을 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2의 강남 스타일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올해 최고의 히트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이런 컨텐츠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다른 어느 이정표를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컨텐츠가 나왔다는 점에서 흐뭇하게 또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이제 뭐랄까 좀 자부심 있게 또 노래도 흥겹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모습들도 앞으로 좋은 컨텐츠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블랙핑크는 지금 이제 개별 활동들을 또 하고 있죠. 각자가 또 노래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니 씨도 지금 또 뭔가 냈고 또 로제도 이렇게 냈고 점점점 이제 개별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또 보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십시오. 재밌는 이야기가 아파트란 노래가 있다 보니까 윤술 씨의 아파트를 외국인이 이렇게 찾아봤나 봐요. 아파트라는 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윤술 씨를 보고 브루노 마스냐 이렇게 물어보는 댓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그런 댓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는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hold on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쉽게 파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까지 가야 된다. 재건축 가자.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hold on. 네, 그런 이야기도 재밌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5포인트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에 비만 관련주가 갭 상승 강세 출발한 가운데 반도체와 소부장, 마리화나 자원개발, 치매와 낙태 피임, 그리고 MLCC와 조선기자재, 보험과 건설기계, 유리기판, 2차 전지 등의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자, 살짝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마리화나가 그리고 낙태와 피임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 시초가부터 올라왔다. 이건 뭐냐면 해리스 트레이드가 아침에 잠깐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관련 쪽 2차 전지까지도 꽤 많이 빠졌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마리화나나 낙태 피임 관련주라든지 오늘 또 2차 전지가 그래도 또 올라왔다는 점, 살짝 또 분위기가 희한하게 또 바뀌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정책적,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아직은 불확실성 때문에 업종별로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높아진 금리 부담에 혼조세가 지속됐지만 기업 실적에 따른 등락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22%, 달러 인덱스가 104를 돌파하면서 고금리와 강달러가 지속되는 환경입니다. 트럼프 당선 배팅이 62.6%인데 자, 기본적으로 배팅 사이트에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믿어야 되나,
이것에 대한 논란이 아직은 좀 미국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GM이 호실적이 상승하면서 약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제외한 빅테크 실적 발표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적에 집중하는 미국 시장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코스피도 오늘도 고금리 강달러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됐지만 전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코스피 기준 지금 중요한 지표 지지선은 1차적으로는 2550포인트입니다. 255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면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2750까지는 열려있다 보는 것 같고 2550이 만약에 깨지면 PBR 0.8배 락바텀까지 열리게 되면 24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이제 레인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전환했는데 매수 규모는 미미했지만 반도체 순매도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고요. 수급 불안이 완화되면서 지수 반등은 나왔지만 역시 대선과 빅테크 실적 등의 주요 일정 앞두고 큰 자금 유입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업종에서는 JB금융지주가 장중 50주 신고가를 냈고요. 금융 모멘텀은 역시 밸류업 ETF라든지 주주환원 확대, 호실적 지속되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 LG전자가 밸류업 공시 발표에 장중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주주환원 확대 발표는 지속 주목할 지표이고요.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료 평균 9.7% 인상한다는 이야기에 적자 해소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장중 7% 이상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개인 전기료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상승에 여력도 좀 있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금리 영향 때문에 개별 모멘텀이 존재하지만 바이오주는 오늘 약세였습니다. 인터넷과 게임 등 금리 인하 수혜 성장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고금리 강달러 환경 단기에서 어렵다는 전망 때문에 지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고금리에 관련된 성장주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 시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를 연속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상당히 좋지 못한 수급이었지만 다소 조금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제약바이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지속됐고 테마별로는 차별화됐습니다. 네이처셀 관련해서는 미국의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됐다는 것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했고 IQ가 셀트리온과 공급 계약을 했다는 점 때문에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도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산 자폭 드론이 연내 실전 배치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드론 관련주 올라가기도 했고요. SG가 실적 회복과 해외 진출 모멘텀 부각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일부 테마로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외국인 기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1%대 반등세를 줬고요. 2600선을 놓고 코스피가 1위 1비하는 공방전이 사거리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최근 하락폭이 컸던 코스피 주요 업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지수 반등에 기여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코스피에 힘을 실어준 것은 역시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코스피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중국 증시가 개장했던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코스피 반등이 시작했고 외국인 수급도 돌아서면서 매수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예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 압세를 유지를 했고요.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기다리는 2차 전지 업종은 강세로 접어들었고 내일 실적 발표를 국내에서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의 굵직한 기업들이 3, 4%의 어떤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철강, 금속, 제조업 강세였고 반면 통신업과 건설업, 유통업이 약세였고요. 그리고 금일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안 합의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10% 반등 전망세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유입됐습니다. 일부 소부장은 상당히 급등하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한 GM이 어닝 서프라이즈 9%로 강세를 보였고 호실적을 기록했던 배경에 EV 판매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4분기 이익 전망치가 확대되면서 그리고 내일 새벽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주는 업종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매물로 이어졌고요. 유한양의 한미약품, 레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등등도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소재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 상승 또한 힘을 더하면서 상승 전환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과 기계장비 강세였고 반면 제약과 기타 서비스가 약세였습니다. 네. 예. 로제와 함께 곡을 낸 분은 브루노 마스입니다. 브루노 마스. 한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은 높은 뮤지션이죠. 예.
노래 잘하죠. 예, 굉장히 흥겹게 이번에 노래가 잘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예,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저희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데 내일 이제 구역지정 고시 심의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이제 구역지정 고시가 되면서 이제 속도를 올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해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매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헤드라인. 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11월 초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배팅 사이트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30% 이상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정치적 예측 시장의 금융 사기에 배팅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일단 나왔다는 겁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배팅 사이트나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특히 정치적 예측 시장은 소수 거래자들의 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배팅이 이뤄질 수 있다. 과거 예시에서 보듯이 이러한 시장들은 실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투자하거나 배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예측 시장은 지난 3번의 미국 대선에도 모두 틀렸었다. 2012년도에는 당시 시장 선두 주자였던 인트레이드가 밋 롬니의 승리를 예상했으며 2016년도에는 프레딕티시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압도적으로 예상한 적도 있었다. 2020년도에는 벳페어가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것으로 예측하게 됐다. 3번 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부 지금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좀 열어봐야 된다 이야기 나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의 기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어떤 배팅 사이트가 너무 간극이 벌어지죠. 이거는 약간 특정한 어떤 고래 투자자가 조금은 왜곡시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7개의 경합주 그리고 특히 펜실베니아 이쪽에서의 승자가 역시 대선을 가져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예, 봐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조금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 섹터별로 이 대선을 앞둔 왔다 갔다의 섹터 움직임들이 역시 아직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시장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로 봤을 때 9월 10월 달까지의 약간의 어려운 시장이 결국은 11월 달 이후에 어느 정도 수익으로 갖다 줄 수 있는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오늘 반도체입니다. 역시 오늘의 주인공은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정은 조율 끝에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반도체 산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을 담기로 결정했고요.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예산 투입을 통해서 직접 보조금 성격의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여진을 마련했다라고 풀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나기도 했다 볼 수도 있겠고요. 아울러서 광로종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전일 열린 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HBM3 12단 연내 양산 일정에 대해서 계획한 대로 출하, 공급 시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또한 CXL 등의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두고는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제품을 내놓고 있어서 내년쯤이면 가시화될 거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중국의 전자업체 샤오미가 현재 업체 중에 최초로 첨단 3나노미터 공정의 모바일 AP 자체 개발하면서 내년 양산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샤오미가 3나노 공정 모바일 AP 생산에 성공하면 이를 화웨이 등의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3나노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가 업체가 TSMC하고 삼성전자뿐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어느 업체에 맡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로 왔으면 좋겠는데 심정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TSMC가 여력이 없으면 삼성전자로 올 수도 있겠죠. TSMC가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좀 주어지고 삼성전자도 수율이 좀 맞춰지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 반도체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제품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미국 쪽에서 발끈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TSMC 측이 해당 사실을 미국의 상무부에 통보했다 이게 전해집니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테크인사이트가 화웨이의 AI 칩셋 어센드 910B 제품을 분해했고요. 여기에서 TSMC가 제조한 반도체를 발견했고 공식 보고서 작성 전에 이를 TSMC 측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3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장 초반 57,100원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52주 신저가 행진을 지속 이어갔지만 장중에 6만 원 선까지 일단 찍기는 했습니다. 급반등이 나왔고요. 종가 무렵에는 역시 장중에 한두 시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나라고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만 역시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올라오기도 했고 하이닉스도 주가가 4%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리면 키움증권의 자료인데요. 삼성전자 분위기입니다. 보시면은 위쪽에 삼성전자 12개월 트레일링 PBR 차트인데요. 네. 거의 PBR 저점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1.1배, 1배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지난번 주가 떨어졌을 때 일부 쪽에서는 PBR을 산정하는 게 모든 증권사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0.97배 정도까지 빠졌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가 무너졌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삼성전자 PBR 구조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코로나19 이 수준의 저점까지 다 락바텀까지 빠졌기 때문에 전자가 더 많이 빠지기 좀 어렵다라고 봤고요. 최근에 올해 1월 1일부터 삼성전자를 샀던 물량들은 제가 어제 아마 차트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7조 원 정도 샀었나요? 17조 원 넘게 샀었나?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샀던 것들 다 팔았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올해 산 것은 거의 다 팔았다. 3천억 정도 남은 게 거의 다다인데 작년에 샀던 것까지 팔까? 이게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물량이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산 것만 따지고 보면 다 팔았다는 거죠. 거의 다 팔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도 추이입니다. 이것은 9월 달부터입니다. 9월 달부터 보시면 주가가 74,400원부터 59,000원대까지 그리고 오늘 장중 57,100원까지 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보시면 29거래일 연속 순매도고요. 오늘까지 하면 31거래일 아닙니까? 31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31거래일. 그래서 아마 역대 최대 최장 기간 동안의 순매도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팔지 않거나만 하더라도 주가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저하게 좀 줄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가 많이 줄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 규모가 다소 좀 줄고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심증을 좀 가질 수 있다 모습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트렌드 포스 쪽의 보고서입니다만 엔비디아가 블랙웰 울트라를 B300으로 시리즈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코어스-L 2025년까지 성장이 예상한다는 트랜스포스의 전망 보고서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엔비디아 프로덕트 관련된 네임입니다. 이름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B300, B200 울트라가 B300으로 명명이 됐죠. 그렇게 했다고요. G200 울트라도 B3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B300 시리즈로 이름이 변경됐다. 블랙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린 블랙웰 울트라를 B300 시리즈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B200과 G200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해서 1분기 사이에 출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2025년까지는 코어스-L이 상당히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트렌드포스 쪽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고 B300 시리즈는 당연히 HBM3 12단을 사용하겠죠. 그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25년도에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HBM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연간 10%포인트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코어스에 대한 강력한 수요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TSMC가 엔비디아 측에 전용 라인 요구를 거절을 하면서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뭐 접촉할 수도 있다 이야기 나오지만 정말 그렇게 맡겨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그냥 루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모건 스탠리가 AI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지금 AMD가 MI325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025년에 TSMC에서 코어스 웨이퍼 예약을 일부 줄였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캐파는 엔비디아가 즉시 차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텔 하바나는 TSMC의 웨이퍼 예약을 변경하지 않았고요. 마벨의 TSMC 코어스 예약은 24년 대비 25년에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WPG의 매출은 3분기에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고 이전 가이던스 5.5% 증가보다 높은 수출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AI 쪽에 이쪽은 상당히 지금 성장률이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MGX GB200 NVL2는 동일한 PCB 보드에 2개의 그레이스와 2개의 B200 블랙웰 GPU를 탑재하고 있고 GPU 모듈은 SXM7 모듈을 사용하면서 메인 PC 모듈에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내고 있다. AI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드릴게요. ARM 관련해서 퀄컴과 이야기 나오죠. ARM홀딩스가 퀄컴의 라이센스 중단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PD님 헤드라인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해당 뉴스 때문에 퀄컴 주가가 오버나이트 트레이딩에서 5% 가까이 급락했고요. ARM 주가가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라이센스의 범위가 어디인지 구체적 영향이 어떤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메인 타겟은 누비아 CPU라고 불려집니다. 퀄컴은 21년 애플 M 반도체 설계 인력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누비아를 인수했고요. 당시 누비아의 제품들은 ARM 라이센스를 활용했습니다. 퀄컴의 인수 이후에 ARM 측은 라이센스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퀄컴은 이를 거부했고 ARM은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12월 재판 예정에 돼 있답니다. 영향의 범위는 현재 누비아의 IP를 활용한 핵심 제품이 AI PC용 스냅드래곤 X 시리즈로 알려져 있는데 퀄컴이 패소하고 새로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AI PC 사업의 기회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삼성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차기 플래그십 AP에도 누비아 CPU 탑재 예정이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퀄컴의 새로운 계약 조건, 비싼 로열티 등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퀄컴의 고객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퀄컴 CPU 기반의 AI PC를 판매 중인 노트북 OEM이라든지 코파일럿 플러스와 윈도우즈 온 ARM을 프로모션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퀄컴 칩을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준비 중이던 모바일 OEM 등도 다들 이해 당사자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는 피하고 보자는 점에서 퀄컴에는 당연히 악재이고 ARM에게도 달가운 뉴스는 아닌데 왜냐하면 모바일 시장에서 영향만 가져도 퀄컴은 ARM에게 굉장히 큰 고객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만 양사 모두 AI PC 내러티브를 이어갈 수 있는데 AI PC나 스마트폰 스토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삼성증권에서는 이 두 회사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애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AI PC나 이런 쪽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AI PC나 AI 생태계 관련된 뭐 실질적으로 어떤 AI 온 디바이스 AI 이거에 대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펄로업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죠. AI 온 디바이스 AI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AI 쪽과 관련된 뭐 모멘텀이 또 약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시장의 이벤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이게 서로가 이제 분쟁이 막 되면은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뭐 일부 타격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저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LG 엔솔이 언론을 통해서 20일 현지 시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인 넥스트 스타 에너지에서 공식적으로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합작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49.5기가와트시로 전기차 약 4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합작 법인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크라이슬러, 지프 등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이제 전일 제너럴 모터스 GM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487억 6천만 달러, 약 67조 2,3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발표를 했어요. 시장 전망치 446억 7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자, 헤드라인을 한번 보여주시죠. GM이 발표한 관련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글자가 좀 작은데 제가 이거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울러서 조정 주당 순이익 EPS도 2.98달러로 시장 예상치 2.38달러를 크게 넘어섰고요. 9개 분기 연속 순이익 증가가 있었고요. 이는 미국 경기 화랑이 지속되면서 대형 픽업 트럭 등 수익성 높은 차량 판매가 호조를 유지하면서 전기자동차 EV 부분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내일 또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 쪽의 EV 세일즈입니다. 이게 GM 쪽인데요. GM 쪽의 마켓쉐어가 9.8%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EV에 대한 판매도 GM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물건이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관련해서 배터리 팩 코스트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 GM 쪽에 관련된 이야기는 역시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24년 북미 쪽에 20만 대 EV 생산 도매 목표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분기에 EV 변동이 흑자전환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흑자전환 된다는 이야기예요. EV 쪽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GM도 흑자전환한다. 그리고 25년도에는 2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의 EV EBITDA 개선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 이 중에는 약 50%가 AMPC로 추정되는데, 아무튼 25년도에는 약 20에서 4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팩 비용 절감과 EV 수익성 개선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 말 차세대 볼트 출시를 목표로 유지를 그대로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IQ, 그리고 옵틱 Q, 그리고 비스트 Q 이렇게 출시 예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GM이 향후에 EV 수익성 개선에서 배터리팩 가격의 하락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배터리팩의 가격이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5년까지는 규모의 경제와 램프업 효과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26년 이후로는 LFP 배터리를 채택한 2세대 배터리와 더 작고 더 큰 배터리 모듈과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등이 기여할 것으로 GM 측은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GM이 전기차 사업 부분에서 이 손익분기점 BEP에 근접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쪽에는 조금 더 악재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기차 프리미엄을 테슬라가 거의 독식했기 때문에 GM이 갑자기 이렇게 EV 쪽에서 흑자전환하면서 잘하게 되면 테슬라 쪽은 조금 시장을 뺏기게 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이 잘하는 것은 이렇게 프리미엄 차, 그러니까 비싼 차종, 일단 내연기관 비싼 차종을 잘 팔고요. 두 번째로 저가 모델의 EV를 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사실은 모델이 비슷해요. 현대차도 제네시스 라인업 잘 팔고 있죠. SUV 잘 팔고 있고 제네시스 라인업 잘 팝니다. 그리고 저가 모델의 EV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대차가 GM과 비슷한 어떤 경쟁력을 가진 사업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다울투자증권에서 오늘은 상당히 현대차 기아도 역시 GM처럼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볼 만하다, 이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비만 치료제와 일부 제약주인데요. 아침에 비만 치료제는 오늘 급등을 했다가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이거나 일부 종목은 마이너스 가거나 일부 종목들은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오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내 출시된 위고비 열풍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위고비 등에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외 해외 직구 차단에 나섰다. 이것 때문에 오늘 갭 상승했거든요. 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시간에서 급등했는데,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을 하면서 급등할 모습을 일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중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전일 시각처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며 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하겠다 밝혔습니다. 시각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 등을 적극 금칙으로 설득한 뒤에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서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5일 국내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 조치됐다고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 코리아 쪽에서는 17일 위고비 출시 이후에 1시간 만에 품절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블루엠텍이죠. 관련주가 블루엠텍인데 관계자가 블루팜 코리아에 입고 완료 후에 1시간 만에 위고가 반판됐고 병의원과 약국 등의 주문이 폭주해서 물량이 모진 소진되기도 했다. 그리고 추가 물량이 언제 입고될지는 모른다라고 최근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샤페론, 뭐 제넥신, 한국 BNC, 아이큐어 등등도 주가들이 움직였는데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관련해서 셀트리온과 치매 관련주 이런 쪽으로 이야기되면서 올라가기도 했기 때문에 같이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려진 페노피브레이트가 비만이나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건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이와 관련된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려진 페노피브레이트 이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된 진양제약, 한국파마, 대화제약, 한독, 서울제약 이런 종목들도 같이 제약사들이 주가들이 움직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약이라든지 이런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22%까지 급등하면서 일단은 뭐 우리가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좀 주가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에리스증권의 표인데요. 제약바이오의 행사 일정이 지금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11월, 12월에 이런 학회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 일정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평균적으로 월 기준으로 본다면 11월과 12월에 제약바이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학회 일정, 뭐 여러 가지 행사 일정,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다시 반등이 나올까?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또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이상 올랐는데 이게 하향 안정화 다시 되면 아마 제약바이오가 다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암학회, 뭐 치매, 비만, 면역항암제, 뭐 이런 점점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가지 혈액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표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 중심으로 아마 이야기들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뭐 놓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최근에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완전히 다 우리가 등지고 일단 이제 보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딩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관련된 이슈 일부 관련주가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아이큐어 주식회사 셀트리온과 공급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계약의 내용은 경피제형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 패치 제품의 중남미 17개국의 판매 라이선스와 제품 공급에 대한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업기업인 큐어버스가 이탈리아 제약사 안젤리니 파마의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계약 규모는 총 3억 7천만 달러, 약 5,037억 원으로 정부 출연 연구소가 기술 수출한 사례 중에 액수가 역대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기술 유진한 물질은 지난 9월 임상 1상에 진입한 CV-01로 알츠하이머의 유발 원인을 유전자 단위에서 막아주는 신약 후보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먹는 치매 치료 약물 CV-01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해당 기존의 치매 치료제가 세계 최초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이슈도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 치료제를 알려져 있는 아이큐어, 네이처셀, 샤페론, 진양제약, 한국파마, 수젠텍, 대화제약 이런 제약주들도 주가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겠죠. GLP-1 이게 비만약 관련해서 이야기됐지만 이렇게 관련해서 치매 관련 쪽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오늘 일부 방산주가 여전히 오늘 주가들이 좀 괜찮았는데 뭐 상승폭은 뭐 최근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상당히 괜찮았고 장중에 코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기도 했죠. 뭐 종가 무렵은 코츠 테크놀로지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아주 세게 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장중에 코츠 테크놀로지. 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전날 방한간 가운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25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윤 대통령과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한 기간 중에 하나에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자국이 수입했던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 라인을 점검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최종 조립 단계에 있는 FA-50PL도 시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폴란드형으로 개조한 FA-50PL을 내년부터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언론에 따르면은 국가정보원이 뭐 국방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이후에 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일부 물량을 이렇게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약간 무기를 포함한 지원이다.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있는 거죠. 여기 때문에 방산업종들이 약간 움직이는 것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뭐 혼란스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편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의 국내 방산기업으로 구성된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화자산운용이 지난 9일 플러스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ETF 상장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알려집니다. 약 2달간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면 내년 초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K방산 ETF가 미국 쪽에 상장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K방산 이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플러스 K방산 ETF 구성 종목을 보시면 하나에로스페이스가 가장 높은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LIG 넥스원, 풍산, 한화, 하나시스템, 현대위아 이런 순으로 이렇게 K방산 관련된 ETF 구성 종목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뭐 5가 역시 하나에로스페이스 1등,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LIG 넥스원 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시 벤치마킹 한다면 K방산 ETF가 역시 미국 증시에 상장될 때 내년 초에 이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받겠죠. 수급이 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아직도 수급이 내년 초에 움직임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약간의 뭐 방산과 비슷한데요. 드론 관련주도 오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 드론 워메이트 200여 대를 도입하는 국방부가 연내 첫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에 나섰다고 전해집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서 시험 평가 그리고 계약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연내 실전 배치를 할 국산 자폭 드론은 수십 대 규모로 앞으로 국산 드론 성능 개선 사업과 함께 배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드론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는데 뭐 몇십 대 이렇게 드론 관련된 배치가 된다고 해서 뭐 드론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뭐 크게 뭐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군 관계자가 국산 자폭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서 개발한 것으로 조만간 드론 작전 사령부 등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고 그러면 뭐 대수가 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국산 자폭 드론은 더 시간을 갖고 개발할 방침이었는데 최근 북한의 뭐 자폭 드론 활용 타격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내에도 이렇게 실전 배치가 조금은 좀 앞당기자 한다는 뭐 이런 요구가 나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뭐 남북한 간에 이런 약간 국지적인 이런 뭐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닌데 최근에 조금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시달렸는데 또 이렇게 남북 간에도 약간 긴장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좀 조심스럽습니다. 빨리 잘 안정을 찾기를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섹터입니다. 마지막 섹터는
자, 오늘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서 서울 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골자로 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km, 면적으로 따지면 122만 제곱미터, 약 37만 평에 달하는 지상철도 부지를 제2의 연트럴파크로 연다는 구상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은 서울시 내 총 122만 제곱미터, 약 37만 평의 새로운 녹지가 조성되면서 서울 전역이 청원도시 서울로 변모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서울에는 이미 경의선 숲길이라는 성공적인 철도 지하화 사례가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하화되면은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일정 구간에 지하화의 계획도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경인고속도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 계속 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를 토대로 산출한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가 총 25조 6천억이고요. 사업비는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보는데 현재 예상되는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은 총 3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사업비의 121%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수건설, 우원개발, 동아지질, 한국선제, 이하공영 등의 지하도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도 종목들이 꿈틀거리기도 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시면은 경부선 일대 구간, 그리고 경원선 일대 구간, 이렇게 지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영등포, 용산역, 서울역, 왕십리, 청량리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이러한 이야기 관련해서 이렇게 오늘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하가 언제 될지. 이 사업 구간이 굉장히 좀 길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튼 큰 이렇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서울시가 발표를 하면서 일부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오늘 간단한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역시나 오늘의 핵심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의 반등인데, 특히 삼성전자의 일단 반도체 반등이 일단 나왔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연속성, 그리고 향후에 외국인들이 31일째 연속 순매도가 언제 끊어낼 것이냐, 언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의 반등세가 좀 의미가 있을까, 내일 한 번 더 연속성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주식을 살만한 가격대까지 빠지긴 했다라고 보입니다. 하방을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배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달 초에 대선도 끝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좀 우상향으로 다시 그려진다는 점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한국 시장을 다시 미국 펀드들이라든지 외국의 자금들 사야 된다면, 한국 시장을 사야 된다면 역시 삼성전자 중심으로 다시 또 어떤 그런 펀드를 또 채우지 않을까, 수급을 채우지 않을까, 순매수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따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오늘같이 또 시장이 오르는 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마무리하시고 푹 쉬고 내일 또 시장을 한번 맞이해 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